자기 입장을 루터가 강하게 주장을 하자 24시간의 열을 더 주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첫째 날인데 두 번째 날에 다시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두 번째 날에는 이제 1000명이 넘는 독일 사람들과 또 뭐 외국인들로부터 이렇게 루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또 4명의 추기관까지도 함께해서 이렇게 또 그 루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죠. 자, 이날도 전과 똑같은 그런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책들에는 3가지 영역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첫째는 종교와 도덕적인 것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취급할 수 없다. 둘째는 교황과 교회에 관계된 것, 그것 역시 나는 또한 취급할 수 없다. 셋째로 개인에 관계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과격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여긴다. 그리고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내가 틀렸다고 증명되지 않은 한 취소하기가 불가능하다. 나는 교회회의나 교황의 결정을 신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회의나 교황의 결정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로잡힌 바 되었다. 이러한 양심을 내가 거스린다면 행동한 것은, 이렇게 거스르면서 내가 행동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안전하지도 못한다라는 이렇게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부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 말을 끝을 내죠. 나는 여기 굳게 섰다. 그리고 절대로 변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하고 말을 끝내고 승리의 어떤 그 몸짓을 하면서 회의장을 떠나서 숙소로 향하여 돌아갑니다. 자, 다음날 이제 황제는 루터가 제국으로부터 파문을 당해야만 마땅하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모든 그런 제국들은 황제의 이러한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오히려 협상을 모색해 한다라고 고집을 합니다. 자, 그리하여 루터와 협의할 위원회, 자, 루터하고 협의할 교황에서 교황청에서 협의할 위원회를 구성해서 루터와 여러 차례 만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자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3주 동안 안전기간을 허락해 주면서 그 기간에 보름스를 떠나서 비텐베르크 너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루터가 이제 그 보름스를 떠나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오는 도중에 5월 4일 저녁이었습니다. 자, 루터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일단의 무장한 그런 기병들에 의해서 알렌슈탄 근처에서 매복에 있다가 루터를 납치를 해 갑니다. 사실 근데 이 기병들은 프리드리 선제, 그 제후가 보낸 그러한 무사제들, 즉 자기를 돌봐준 사람들의 그러한 무사였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루터를 선제후의 별장인 바르트브루크에서 은신하게, 즉 안전하게 도와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다른 한편 루터가 이제 회의장에서 빠져나간 후에도 협상위원들과 협상 때문에 루터에 대한 황제 집행 영장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교황청 특사로 파악해 나온 알레안더가 루터에 대한 황제 칙령 영장을 찰스에게 건의해서 루터에 대한 황제 칙령이 결국은 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뤄본다면은, 자, 여기서 건너갑니다. 기록을 하지 않은 줄알고 하는데 기록됐네요. 자, 루터의 칙령, 아까 말씀 교황이 어떤 그런 파문서를 내렸다 하더라도 황제가 허락을 해야 그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이 있다면 결국은 황제의 허락을 얻고 칙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에 대한 칙령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알레한드가 루터에 대한 황제형 집행의 영장을 기한하고 프랑스와 1세와 독일의 카를 5세까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루터는 이단자이다. 어느 누구라도 루터를 도울 수 없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루터를 죽인다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그를 체포하는 자는 황제에게 데리고 가야 한다. 루터의 모든 저술들은 다 불태워져야 한다. 그리고 루터의 책은 더 이상 발행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칙령이 내려지죠. 자, 이와 같은 황제의 칙령 때문에 루터는 죽는 날까지 많은 제약을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자, 또한 루터에 대한 칙령이 이제 선포되어서 루터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오히려 반대로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자, 이렇게 루터는 지금 1521년 1월 3일에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하고 또 이 5월 26일에는 황제로부터 체포당해야 한다라는 칙령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각 나라의 반응도 그 주위에 있던 나라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영국 내에서 루터의 모든 책을 모든 서적을 소각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도 루터의 서적이 잠입에 들어오는 것을 혹독한 처벌을 함으로써 금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독일은 어떠했는가? 독일에서는 공개적으로 황제의 칙령을 무시해 버립니다. 오히려 루터의 책은 전보다 더 활기를 띠며 출판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금지된 이러한 서적들이 스페인,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폴란드 등으로 상품 속에 실은 짐작 속에 숨겨진 채 이렇게 점차 반출되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의 생애 중에 황제의 칙령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많은 짐이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개혁 작업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루터가 파문을 당해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교수를 통해서 주장을 했었고, 또 보름스 회의에 나가서 자기 주장을 역설했었고, 또 그의 결과에 따른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파문을 당하고 체포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루터의 위기, 이 방에 있는 루터와 그 당시에 황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루터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됐죠. 그 당시에
독일의 사회에서는 농민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터가 보름스 회에서 돌아오다가 자, 바르트부르크에서 성안으로 피납돼 납치했다고 했었죠. 납치된 후로는 계속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루터는 여기서 10여 개월 동안에 서재에 파묻혀서 이제 더 많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독일 사회와 정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으로 많은 동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점차 바뀌어갔다는 것이죠. 자, 과계리했다는 것이죠. 즉 사회가 혼란스러워졌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지금 이 바르트부르크에서 은둔하고 있는 동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루터가 적에 의해서 피살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즉 오해겠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루터는 없지만 개혁은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고 나선 사람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 둘은 다 역시 어거스티파 수도회 소속 사람들이었는데 한 사람은 루터와 같은 대학의 교수였던 카를 슈타트였고 다른 한 사람은 가브리엘 치빌링이라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이 둘은 루터가 없다 할지라도 개혁은 계속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자, 먼저 말한 카를 슈타트는 수도사인 몸으로서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독신 생활의 모순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으로 실천해 보이려고 나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수도원의 서약, 그리고 성직자들의 구별된 의복, 그리고 미사가 희생의 반복이라는 것 등을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미사 때 신자들에게 잔을 주지 않았던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빵과 잔을 다 주는 새로운 미사를 집행하지요. 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츠빌링은 더 과격했습니다. 그는 교회당 내에 제단, 성상, 화상 이런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사라는 것은 우상 숭배적인 행습이라고 불같이 비난을 하죠. 자, 이것 때문에 흥분한 군중들은 이제 1521년 크리스마스 전야에 교회 예배당을 침범해서 바로 등을 부수고 사제들을 위협해서 찬양 대신 민요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 비텐베르크 시민들은 그 사람들을 더욱 흥분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비텐베르크에서 남쪽으로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츠비카우에서 예언자로 자취하는 세 사람이 찾아온 것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츠비카우시의 성 마리아 교회의 설교자인 토마스 윈초와 방직공으로 일하고 있던 니콜라우스 슈트로크 그리고 마르크 스토마이 슈트브러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비텐베르크에 찾아와가지고 이 도시에서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고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열광케 했다는 것입니다. 자, 카를슈타트는 이렇게 전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흥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혁안을 강압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자,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무력으로 어떤 외형적인 압박을 가했다는 그런 환경을 이용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카를슈타트는 사회생활과 공중 예배에 관한 그런 개혁을 서둘렀습니다. 그가 요청한 개혁 내용은 첫째로 시민을 위한 공동금고 제도에 제안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저 말씀드린 그런 공동금고에는 교회 재정, 노동자들의 길드에서 나온, 길드는 어떤 그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직에서 나온 수입, 그 외 특별한 자금의 수입을 전부 그 공동금고 안에 넣게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행정관과 두 사람의 시민, 그리고 한 공중인에게 그 관리를 일임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사제의 봉급이나
수도사들의 지원금 그런 것들도 거기에서 지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종교 생활에 관한 개혁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교회 예배당 신축을 금지하고 미사를 간략하게 축소하고 성찬식 때 잔과 빵을 참여자가 직접 받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내의 화상과 입상들, 동상 같은 거겠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자, 이같이 급작스러운 변화들로부터 많은 노년층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또한 염려를 하게 되었죠. 여기서 가장 크게 자극받은 이가 누구냐면은 선제후 프리들이었습니다. 루터를 도와준 사람 말씀이죠. 자, 그는 이 카를 슈트에서 이러한 파괴적 위험성을 염려해가지고 루터로 하여금 다시 온건한 활동을 해주기로 이렇게 기대를 한 것입니다. 즉 부탁을 했겠죠.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네가 나가서 좀 완화시켜라 하는 부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환경으로서 농민들이 점차 사회적 동요에 의해서 점차 동요되는 그런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또 이러한 환경을 틈타서 기사전쟁이라는 것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 비텐베르크 시내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루터의 귀환을 간청, 즉 루터가 운동생활을 멈추고 다시 귀환하라는 거겠죠. 귀환을 간청해서 루터는 바르크부르트 성체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시로 다시 돌아옵니다. 시에 돌아오는 루터는 카를 슈타트의 과격한 계획을 좀 더 온건한 개혁으로 선언시킬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 그는 아직 회심하지 못한 약한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카를 슈타트와 루터 사이에 약간 대립이 생겼습니다. 자, 카를 슈타트는 강력하게 밀어붙임주의였고 루터는 이것을 완화시키려는 그 서로 상반된 주장이 대립됐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그들은 혼란에 결국 결별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 무렵 1522년부터 1523년까지 그 유명했던 방금 말씀드린 기사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기사들은 전쟁 때 나라를 지킬 때 바로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들은 실제적으로 효용성을 잃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기사들이 효용성을 잃은 후에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땅을 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자로 전환을 하죠. 또 다른 부류는 보다 강력한 영주들의 수하 밑으로 들어가서 그에 대한 관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들의 소수가 산적으로 변해가지고 이제 강도와 약탈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사전쟁이란 바로 이렇게 산적으로 변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사전쟁의 대표는 프란츠 폰 지징겐이었습니다. 자, 프란츠는 자기 영지 내에 있는 광산의 수입과 그리고 상인들의 마차를 약탈해가지고 상당한 재산을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이웃 황제들에게 또한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 프랑스 왕의 요구로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저기 로레인 타국 지방이죠. 로레인 지경까지 가서 원정 가서 또 약탈을 해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프란츠가 1522년 8월 27일에 기사 반란이라는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의 표적은 반봉건적 존재인 트리디어 대주교였습니다. 그의 구호는 사제의 압박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민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자유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속셈은 역시 산적이기 때문에 바로 그 대주교의 영지를 탈환할 욕심이 내심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작된 반란은 독일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프란츠 세력이 3인의 영주들의 힘에 의해서 그 다음해인 1523년 결국 진압은 되었지만 이 기사 전쟁으로 인한 독일 사회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회 불안 요소가 곳곳에 이로 인해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 기사 전쟁 이후에는 이제 농민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농민 전쟁은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기사 전쟁이 끝나자 이제 더 참혹한 난리가 발생을 합니다. 1524년 5월부터 시작해서 1526년 7월까지 이제 북부와 남부와 중부 독일 전역을 휩쓴 농민들이죠. 농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농노들은 독일의 반 이상 지역에서 약탈을 일삼는 횡포로서 크게 이제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자, 농민들이 자기의 주장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점차 확대되어 나서 횡포로까지 변해 나간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농민 전쟁의 노예는 몇 가지 복잡한 이념들이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루터의 개혁 정신을 마치 자기들의 사회 해방의 어떤 그런 도구로서 오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혁명 풍조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루터가 주장하는 지금 기독교적 자유와 곧 사회 해방인 양 착각한 분위기가 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제침례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 주장을 초대교회의 공산 사회적 운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 원인은 바로 농노들이 세속적인 봉건주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욕구였습니다. 곧 종교적 계급 구조를 쳐부수고자 하는 그런 반항 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 농노들은 세바스티안 로첼이 대련한 12개의 조문에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자, 이 같은 요구사항 자체는 지나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작된 이 난리는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그들을 폭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어하고 약탈하고 사형하고 살인시키고 그런 것들이 자행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바인베르크 성민들은 학살을 당하였고 헬펜슈타인 백작은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투링기아 제방의 농노들은 에르푸르트 시를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독일의 중부 지방에서만 40개 이상의 성과 수송들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가장 난폭한 농민운동 한 농노들은 윌하우젠의 본거지를 둔 광신자 토마스 민처 수하에 있었던 그런 농노들이었습니다. 이 민처는 천년 왕국의 지상 실현을 꿈꾸는 종교적인 극단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들이 평등한 대접을 받고 모든 재산이 공동 소유가 되는 천년 왕국이 곧 도래한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지배계급을 살해하고 기존 질서들을 파괴한다라면서 선동을 해 나간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같은 민처의 폭도를 진압하기 위해서 1525년 5월에 작센의 게오르그 공과 아이젠한의 필립 백작이 연합해서 수천 명의 농노들을 또 살해하고 결국 수백 명을 사로잡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주도한 이 민처는 사지가 절단당하는 능지처참형을 받고 말죠. 자, 이 같은 독일 농노들의 반란은 당시 타국에도 크게 영향을 끼칩니다. 폴란드, 프랑스, 영국, 보헤미아 그 지역에서도 이제 더불어서 농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므로 루터는 농노들의 반란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힙니다. 처음에는 농노들에 대해서 자제를 권면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난동과 혁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진실한 권면이란 그런 또 서면을 또 작성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무력은 합법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원칙론을 제시합니다. 즉 무력이라는 것은
아무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다. 농민들은 즉 폭력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시한 것이죠. 자, 그래도 이 농노들의 반란이 계속 이어지자 농노들의 12개 조문에 대한 답변과 평화를 위한 호소를 발표합니다. 자, 두 번째 글에서는 영주들과 주교들을 비판하고 또 한편은 농노들에게도 주의를 줍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농노 분쟁을 조정하려고 투링기아 지방까지 갔다가 과격한 약탈과 방화 사건을 이 루터가 직접 목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루터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를 하고 갑니다. 강도질과 살인을 자행하는 농노 집단들에 대하여라는 팜플릿을 발행하지요. 여기서 그는 반란자들은 억압하고 목을 매달아 강경하게 탄압한다라고 적극 주장해버리고 맙니다. 자, 물론 사태 수습 후에는 다시금 농노들에서 다시 관대하고 자비롭게 또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요청하는 글을 쓰긴 썼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그의 농민들에 대한 심한 주장은 그로 하여금 1대 5점이라는 것을 남기게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 그 일을 루터는 후회를 하게 됐다라고 전해주죠. 자, 이렇게 농노 반란 후에도 이 농노들의 신분은 그래도 역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과된 채무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많은 영주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해주는 그 결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반란이 끝난 후에 농노들 사이에는 루터가 자기들의 배반자가 아니냐 하는 거부 반응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루터가 계속해서 농민에 대한 관심을 가짐으로써 원해는 진정시킬 수 있었고 대규모의 사람들이 루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지만 끝까지 루터를 원해한 사람들은 저쪽 제 침례파로 건너가고 말죠. 자, 이렇게 루터가 이렇게 어려웠던 독일의 사회적 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났던 독일의 험난했던 그런 기사전쟁 그리고 농민전쟁 이런 것들을 그 와중에서도 루터가 해왔던 그런 활동상을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이에도 굴하지 않고 역시 계속 개혁운동을 이어가지요. 자, 이러한 와중에도 루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개혁운동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자, 농민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교회 개혁에는 이제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자,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일부 제후들이 루터에 대해서 뚜렷한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교회 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의 배후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는 사회 혁명적인 요소가 다수하고 있었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회 어떤 동일업 어떤 그 기사 전쟁이라든지 농민 전쟁을 통해서 사회 혼란에 이루었던 그들의 모든 상황이 바로 교회의 혁명적인 그런 부분에 사회적 요소가 숨겨 있었다라고 바로 카톨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루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돌아서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후들 중에 자, 로탱의 안토니는 복음주의적 설교가들의 말로 말할 때
지금 자기 주장을 전달할 때 바로 소요를 선동하는 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또 슈바비안 동맹에서 헌병 사령관직을 담당했던 아이킬리는 루터파 설교들을, 즉 루터파 설교자를 공개해가지고 약탈한 뒤에 40여 명의 목사들을 교수형으로 또 죽이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그 사회적인 어떤 큰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이 오히려 루터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으로 되돌아왔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교황청에서는 농민전쟁이야말로 루터가 불러 일으킨 것처럼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개혁운동은 과거에 네덜란드에 있었던 극단적인 후스파와 같은 사회적인 공산주의의 부활이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후스파는 실제 그게 아니었죠. 진정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인데 바로 카톨릭에서 이단으로 처단을 했다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2차 농민전쟁 후에 로마 카톨릭은 지지하는 제후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이었겠죠. 농민들에 의해서. 자, 로마 카톨릭을 동조하는 제후들은 이제 1525년부터 상호 방위를 해서 하나로 뭉치는 연맹을 형성을 해갑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방어할 어떤 힘을 기르자, 어떤 조직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동맹혁명에 있어서 영향력이 컸던 사람은 작센의 공작 조지, 그리고 마인츠와 브란데부르크의 선제후, 그리고 브라운슈바이크의 공작 헨리 등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동맹을 맺은 후에 자기들의 연맹은 루터파들의 힘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루터파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동맹입니다라고 황제에게 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복음적인 기독교를 지지하는 제후들도 자신들이 침해를 받을 경우 서로 도와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작센의 요한, 그리고 헤세의 필립, 오토 공작 일가, 그리고 에드네스트, 그리고 브라운슈바이크, 그리고 프랑스와 만스펠드의 백작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연맹을 또 만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일의 종교계는 같은 영 안에서도 영주들의 신앙의 입장에 따라서 서로 두 부류로 나누어져 된 것입니다. 자, 각 지방의 영주들이 캐톨릭파인가 아니면 기독 복음주의자인 루터파인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이 결정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독일의 흐름을 국회에서 조정해 보려고 바로 의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자, 많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회의를 열게 됐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차 슈파이어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자,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1521년 4월 16일에 보름스에서 회의를 소집한 후 루터를 출특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황제는 루터를 죄인이라고 칙령을 내렸다고 했었죠. 그 뒤에 황제가 계속 만약에 독일에 머물러 있었다면 자신이 내렸던 칙령에 따라서 루터에게 불리하게 분명히 집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국인 스페인으로부터 많은 프랑스군의 침략과 그리고 터키군의 집안 공격 때문에 스페인 문제를 스승하느라고 바로 오랜 기간 동안 독일 황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루터가 좀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다시 1526년에 슈파리에서 이제 회의가 소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밖으로는 이제 스페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안으로는 독일 종교의 문제를 수습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인 슈파이어 회의는 로마 교황청에 대한 적개심이 그대로 누적된 채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로마 교황청에게 바로 이렇게 적개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은 농민전쟁 이후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지주들 중에서 일반 세속 지주들 밑에 소속된 농민들보다도 성직자 계열에 속하는 지주들 밑에 소속된 농민들이
훨씬 더 열악하고 형편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직자 계열의 지주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무지하게 농민들을 착취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농민전쟁 때 농민들의 반응이 세속 지주자들보다도 오히려 성직자 계열의 지도자들에게 더 험악하고 거칠게 농민들이 되었다 하는 것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사회적 흐름은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슈파이어 회의 소집 때는 성직자 계열에 동조했던 회원들이 미묘한 감정 문제로 인해서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루터를 동조했던 회원들은 대다수가 참여를 합니다. 이들은 개혁을 찬성하는 회원들이었으므로 교회 개혁에 유리한 그런 결정들을 내리고 말지요. 자, 그래서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는 복음적인 기독교에 유리한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적인 입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결정 사항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었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사제들에게도 결혼을 허락할 것, 둘째로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수여할 것, 세 번째로 예배에서 라틴어와 더불어 자국어인 독일어를 사용할 것, 넷째로 교회 성인의 숫자를 대폭 삭감할 것, 다섯째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한다라는 원칙을 적용할 것, 여섯째로 각 제후들은 하나님과 황제에 대해서 소신대로 행동할 것, 일곱째로 평신도들은 영주의 종교 선택에 따라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따르도록 할 것,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이와 같은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은 상당 부분이 내용을 보다시피 교회 개혁이 승리를 거둔 듯 하였습니다. 자, 그러나 개인의 신앙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후나 영주가 선택한 신앙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신앙은 여전히 세속 권위자 손에 달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차 슈파이어 회의가 끝난 후 대부분은 북부 독일은 이제 거의가 루터파 1세기 되고 말죠. 자,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로마 카톨릭을 지지하는 지역들은 이제 또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다시 제2차 슈파이어 회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 불리하게 정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카톨릭 지인들이 다시 뭉쳐서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들은 제2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루터파 측을 공격하려고 오랫동안 이제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가 나서서 카톨릭 측 제후를 정권 위임 대표로 지명한 뒤에 그를 통해 가지고 제1차 슈파이어 회의에서 정한 루터파 유죄 법령을 황제 권위에 의해서 폐지한다고 또다시 말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1차 때 각종 결정 사항들을 투표로 다시 취소시키고 루터파에게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 수 없도록 새로운 법안을 이제 또한 통과시켜버리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결정된 내용들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개혁운동은 어떤 면으로든지 더 이상 발전시킬 수 없다. 둘째로, 과거 보름수 회역에서 채택한 황제의 칙령은 그대로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로, 카톨릭 지역이 더 이상 기독교 지역으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 자, 카톨릭 지역이 기독교로 못 가진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이 말은 당시 북부 독일은 기독교가 강했고 남부 독일은 카톨릭에 머물러 있었는데 남부 어느 것도 이게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넷째로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는 카톨릭인들이 살 수 있어도 카톨릭 지역에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다섯째로 기독교인들이 목사를 세울 때는 반드시 카톨릭과 의논해야 한다라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말한 5가지 이와 같은 카톨릭 지역에서 유리한 일방적인 법령을 또 발표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 법령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한거를 또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 명령도 저항하는 나쁜 무리라는 뜻으로서 이제 그들 가리켜 프로테스트라 이렇게 말하죠. 프로테스탄트, 반항자라고 그때 이들이 명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경멸적인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신교라는 용어를 실상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령에 저항하는 나쁜 무리 뜻으로서 풀이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실상 말하면은 바로 그런 말을 사용하지 말고 복음적인 교회, 우리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그는 그냥 그대로 카톨릭이라고 부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는 그들이 부른 것이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부르면 안 된다 하는 뜻이 되겠죠. 자, 한거자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한거 서류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들은 이미 이렇게 했던 그 회의가 되겠죠. 그 회의에서 다수의 형평에 의해서 취소가 될 수 없었다라고 또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제후들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법에는 자신들이 순응할 수 없다는 강력한 선언을 이자 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냐 황제에 대한 순종이냐를 선택하라고 강요당하자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선택을 순종을 선택한다라고 이렇게 공표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방어를 위해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기독교 동맹은 이제 기독교 동맹군을 결성해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대비해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과 다뤄왔던 많은 내용들, 자, 루터가 파문당해서 교황의 교섭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버럭소회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해왔었고, 또 루터를 또 잡기 위한 칙령을 또 발표했었고 하는 내용들, 그리고 루터의 사회적인 그 당시에 농민 전쟁이라든가 기사 전쟁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상황들,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과 시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나 루터는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개혁 운동해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었죠. 자, 그렇지만은 그간 카톨릭의 강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복음을 지켜나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학교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2학기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신학생들 큰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택함을 받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